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역겨웠어요. 윤세라가 그 말을 외친 건 서울 강서구의 한 고급 연호장 오후 9시 30분. 에어컨 바람은 지나치게 차고 공기 속에는 시든 꽃 향기가 섞여 있다. 50명의 하객들이 모두 나를 바라보고 있다. 어떤 이들은 입을 벌린 채, 어떤 이들은 조용히 시선을 떨구고 나는 메인 테이블에 앉아 있다. 짙은 녹색 원피스를 입고 흰색 테이블보 위에 양손을 얹은 채 손은 떨리지 않는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들고 서 있고 하얀 드레스는 몸에 딱 붙어 숨쉬기조차 어려워 보인다. 내 아들 김태우는 그녀 옆에서 새우를 씹고 있다. 고개를 들지 않는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세라가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말한다. 태훈 씨, 결혼식 끝나고 나면 어머님은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해요. 매일 슬리퍼 끌고 돌아다니는 모습, 이제는 더 이상 못 보겠어요. 하객들 사이로 술렁임이 퍼진다. 내 이웃 이순자 여사는 나를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동네 정육점 사장 최무성 씨는 주먹을 불끈 쥔다. 하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변호하지 않는다. 저렇게 조용히 앉아 있는 거 보세요. 세라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계속 말한다. 매일 저래요. 집에서 유령처럼 복도를 서성이며 새벽 5시에 냄비 소리 내는 거 지겹지도 않나요? 태훈이 마침내 고개를 든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고 와인 한 모금을 마신 뒤 냅킨으로 입을 닦는다. 세라야, 제발 여기선 그만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왜 여기서 말하면 안 돼? 세라는 웃는다. 이미 다 알고 있어. 모두 알고 있잖아. 당신 어머니가 우리에게 짐이라는 거. 된장찌개나 끓이고 드라마만 보는 7살짜리 노인 말이야. 내 목 뒤로 열이 오르고 뺨은 화끈거린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미동도 없다. 그저 아주 작은,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만 지을 뿐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른다. 내가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 내가 지난 3개월 동안 무엇을 계획했는지. 세라는 나에게 다가와 한 발짝 더 다가온다. 결혼 후엔 집 전체가 필요해요. 아이도 낳아야 하니까요. 어머님은 요양원에 가셔야죠. 서울에는 좋은 곳 많잖아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내 아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마치 그게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듯, 마치 내가 고장난 가구처럼 이제 필요 없다는 듯. 김정숙 어머님, 세라가 나에게 이름을 부르며 말한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님은 이미 어머니로서 역할을 다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삶을 맡기시고 물러나 주세요. 정적이 무겁게 내린다. 나는 내 호흡 소리를 듣는다. 벽시계의 똑딱거림마저 들린다. 모두 내 반응을 기다린다.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뛰쳐나가길 바라는 눈빛. 패배한 여인처럼. 하지만 나는 그런 여인이 아니다. 내가 무너질 만큼 약했더라면 이 순간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세라 씨 말이 맞아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맑고 차분했다. 이제 정말 변화가 필요하죠. 모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뜬다. 세라는 내가 결국 항복한 줄 알고 은근한 미소를 짓는다. 태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모든 게 쉽게 해결될 줄 알았겠지. 하지만 그 순간 내가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한다. 오른손을 천천히 들어 무대 옆 음향 장비 쪽에 있는 사회자, 장 노인장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낸다. 그는 나를 보고 고개를 끄덕인다.
우리는 이 장면을 여러 번 리허설했다. 신랑 어머님께서 예비 부부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장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선언한다. 절대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세라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본다. 그녀의 웃음이 서서히 사라진다. 태우는 씹던 새우를 멈추고 입을 벌린 채 멈춰 있다. 모두의 시선이 연회장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으로 향한다. 불이 꺼지고 하객들의 웅성거림은 완전히 멈춘다. 나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다. 왜냐하면 67년을 살면서 40년을 아내로 살고 5년을 어머니로 살아온 김정숙이라는 이름의 여인은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기 때문이다. 연회장 안은 어둠 속에 잠겼고 스크린이 부드러운 전자음과 함께 켜진다.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며 화면에는 어릴 적 김태훈의 사진들이 천천히 지나간다. 놀이터에서 뛰노는 모습,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는 장면, 교복 입고 졸업하는 모습까지. 하객들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인다. 어릴 때 참 귀여웠네. 역시 어머니가 정성껏 키우셨나 봐. 세라는 긴장을 풀고 의자에 살짝 기대고 태훈도 감동한 듯 웃는다. 그들은 이게 단순한 감동 영상일 거라 믿었다. 하지만 음악이 갑자기 변한다. 잔잔하던 선율은 점점 무겁고 불안하게 바뀌고 사진 대신 서류 이미지들이 떠오른다. 은행 서류, 대출 계약서, 위조된 서명, 그리고 한 줄의 문장이 화면에 떠오른다. 김태훈과 윤세라의 진짜 계획. 연회장은 숨이 멎은 듯 조용하다. 세라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태훈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내 손에 의해 제지된다. 앉아, 아들아. 나는 담담하게 말한다. 이제 시작이야. 첫 번째 녹음 파일이 재생된다. 엄마는 이제 늙었고 판단력도 흐려졌어. 요양원으로 보내야 해. 우리가 뭘 하려는지 알기 전에. 하객들은 술렁인다. 이순자 여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최무성 씨는 이를 악문다. 이건 조작이에요. 세라가 외친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녹음. 이런 늙은 이는 다 말 잘 듣게 돼 있어요. 대출 서류 이미 사인도 끝났잖아요. 이제 돌아갈 수도 없어요. 하객들은 얼어붙는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 아무도 그들을 감싸지 않는다. 꺼요, 당장 꺼요. 태훈이 소리친다. 그만하자고. 나는 고요히 대답한다. 끝까지 보자. 너희가 그렇게 원했던 잊지 못할 결혼식이잖아. 세 번째 녹음. 가구 몇 개만 남기고 1시간 안에 정리시켜요. 요양원 가면 짐도 필요 없잖아요. 누군가 벌떡 일어난다. 이게 가족이야? 세라가 외친다. 불법이에요. 몰래 녹음한 거잖아요. 나는 조용히 답한다. 내 집에서 나를 속이고 훔치려던 계획을 녹음한 거야. 영상은 계속된다. 위조된 문서, 은행 대출 내역, 보험금 서류, 요양원 리스트, 그리고 엄마, 서울 성모 요양원 월 80만 원이라고 적힌 송을씨 메모까지. 하객들은 충격에 말을 잃는다. 세라는 이성을 잃고 외친다. 이건 저 여자의 복수예요. 나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본다. 그래요. 난 당신이 말한 대로 늙은 여자예요. 하지만 바보는 아니에요. 그리고 더는 피해자도 아니에요.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집어든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가끔 이렇게 드러나야 합니다.
몇몇 하객들이 조용히 박수를 친다. 이순자 여사가 크게 외친다. 잘하셨어요, 정숙 씨. 저런 인간들 벌 받아야죠. 나는 그 박수 속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숨을 쉬었다. 복수가 아닌 존엄의 선언이었다. 장노인 사회자가 아직도 정면을 응시한 채 마이크를 들고 서 있고 조명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한다. 하객들 중 몇몇은 눈시울을 닦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 나는 마이크를 든 채 무대 앞으로 걸어 나간다. 드디어 마지막 말을 할 시간이었다. 저는 오늘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이 영상을 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했고, 누군가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됐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쉰다. 김태훈 씨는 제 유일한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제 아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그를 제 인생에서 지웁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조용한 탄식이 새어나오고 태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굴을 감싸준다. 윤세라는 입술을 깨문 채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다. 나는 고개를 돌려 박재현 변호사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내 옆으로 걸어온다. 소개합니다. 박재현 변호사님은 제 남편 고인이 된 김봉수 씨와 30년 넘게 함께 하신 분이며 오늘 저를 지켜줄 증인입니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린다. 김태훈 씨는 어머니의 서명을 위조해 2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현재 이 집을 담보로 설정한 상태입니다. 또한 윤세라 씨와 공모하여 김정숙 씨를 강제로 요양원에 입소시키고 보험금 수령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태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외친다. 엄마가 허락했어요.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문서 있어? 내 사인이 있는 동의서? 태훈은 말문이 막힌다. 박 변호사는 조용히 또 하나의 서류를 꺼낸다. 2달 전 김정숙 씨는 유언장을 새롭게 작성하셨습니다. 그에 따라 모든 재산은 서울 성상우 새들마을 고아원에 기부되며 김태훈 씨는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태훈은 멍한 얼굴로 무너진다. 세라는 조용히 눈을 감는다. 이건 단죄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제 삶은 이제 더 이상 당신들의 욕심에 이용되지 않습니다. 이 집도, 이 몸도, 이 이름도. 나는 마지막으로 연회장을 둘러본다. 저는 늙었습니다. 하지만 바보도 약자도 아닙니다. 이제부터 저는 그 어떤 가족의 그림자도 아닌 김정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몇몇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고 곧 연회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찬다. 그 박수 속에서 나는 조용히 눈을 감는다. 후회가 아닌 해방의 감정이었다. 3일 후 집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김태훈은 친구 2명과 이삿짐 트럭을 끌고 와서 자신의 물건들을 모두 가져갔다. 말 한마디 없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마치 도망치듯 떠나갔다. 윤세라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 연회장에서의 일 이후로 나를 다시 마주할 자신도 체면도 없었겠지. 나는 혼자서 집안을 천천히 돌았다. 그의 방은 더 이상 맥주 냄새가 나지 않았고 거실에는 게임기와 더러운 양말이 굴러다니지 않았다. 부엌에는 치워지지 않은 접시도 반찬 투정도 없었다. 처음으로 그 집은 진짜 나만의 공간이 되었다. 나는 느리게 숨을 쉬었다.
그 숨소리조차 낯설 만큼 조용한 오후, 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졌고 어쩐지 세상이 새롭게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더 이상 감시도 두려움도 녹음기도 필요 없었다. 아침 6시에 깨어나 커피를 내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부터는 김정숙으로 산다.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직 나 자신으로. 그날 아침 나는 제일 먼저 박재현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그는 이미 대출 문제를 정리하고 있었고 우리가 수집한 증거들 덕분에 은행은 대출 계약을 무효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김태훈의 신용기록에 치명적인 제재가 남게 되었고 앞으로 그가 어디에서든 쉽게 신용을 얻는 건 어려워질 것이다. 감옥은 안 가지만 박 변호사는 말했다. 그 대신 평생 불편함을 감수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이 주는 벌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법적 복수보다 더 오래가는 조용한 불이익. 그리고 그날 오후 나는 집안의 모든 자물쇠를 바꿨다. 혹시라도 김태훈이 예전에 복사해 놓은 열쇠를 갖고 있을까봐 나는 이 집을 다시 내 집으로 만들고 싶었다. 열쇠를 바꾸자 공기의 냄새가 바뀐 것 같았다. 그동안 눌려있던 내 존재가 조금씩 펼쳐지기 시작했다. 다음 며칠은 조금 이상했다. 너무 조용했고 너무 깨끗했으며 누구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다. 고독이 아니라 자유였다. 드라마를 볼 때 눈치 볼 사람이 없었고 내가 먹고 싶은 국을 끓이고 내가 걷고 싶은 시간에 슬리퍼를 끌며 거실을 걸을 수 있었다. 누가 늙은이라 손가락질하지 않았고 누가 내 냄비 소리를 타박하지도 않았다. 어느 날 나는 텔레비전을 끄고 거울 앞에 섰다. 67년을 살아온 내 얼굴, 주름지고 흰머리가 희끗한 이마, 그리고 그 안에 숨은 낯선 강인함을 보았다.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김정숙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느꼈다. 일주일이 지나고 봄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두드리던 아침. 나는 거실에 앉아 유자차를 마시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있었다. 창밖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마음도 어쩐지 조용히 부풀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등기 우편이었다. 발신인을 보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다. 김태훈. 나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다가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송글씨로 빼곡히 적힌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엄마? 아니, 어머니. 그날 이후 매일 밤 어머니 얼굴이 꿈에 나와요. 그는 편지에서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얼마나 미안한지, 그리고 어떻게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적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편지를 다 읽었다. 그가 말한 기억들, 어릴 적 함께 먹던 찐고구마, 아버지와 떠났던 첫 바닷가 여행, 그리고 마지막에 적힌 문장. 혹시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조용히 편지를 접어 서랍 속에 넣었다. 답장은 쓰지 않았다. 아니, 쓸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용서라는 건 마음속에서 조용히 흘러가는 강물과도 같아서 그 물을 건넜다고 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으니까.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시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그것은 증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존엄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김태훈 없는 세상을 생각하며 울었다. 그리움이 아니라 마지막 작별을 위한 눈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더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나는 버스터미널로 향했다. 처음으로. 어디든 상관없었다. 단지 그곳이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라면. 창구 앞에서 표를 끊으며 손이 조금 떨렸다. 강릉행. 혼자 타는 버스, 혼자 꾸리는 여행 가방, 혼자 결정하는 시간.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버스는 천천히 도시를 벗어나 시골 들판을 지나고 산을 넘고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나아갔다. 창밖의 풍경은 놀랍도록 평화로웠고 나는 처음으로 긴장을 내려놓았다. 강릉에 도착해 바다가 보이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다. 짠내 섞인 바람이 내 뺨을 스치며 속삭이듯 말했다. 수고했어요. 나는 작은 시장에 들러 김치전과 막걸리를 사와서 숙소 테이블에 앉아 바다를 보며 천천히 저녁을 먹었다. 그것은 외로운 식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진심 어린 식사였다. 누가 옆에 있지 않아도 진짜 따뜻함은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날 나는 처음 알았다. 그 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나는 잠들었다. 불안도 두려움도 없이 자유롭게 처음으로. 강릉에서 돌아온 날 나는 작은 거울 앞에 섰다. 햇빛에 살짝 그을린 얼굴, 부드럽게 흩날리는 머리카락, 그리고 내 눈동자 속에는 오래전 잃어버렸던 어떤 생기가 깃들어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거울 속 나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 잘 다녀왔어요, 김정숙.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날 오후 나는 집안을 천천히 돌았다. 눈에 익은 가구, 오래된 커튼, 세월의 흔적이 묻은 벽지. 이젠 모두 낡고 지쳤지만 그 안에 담긴 기억은 아직 살아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 공간을 다시 나를 위한 공간으로 바꾸겠다고. 바로 다음 날 나는 도배공에게 전화를 걸어 거실 벽지를 갈아달라고 요청했다. 연한 크림색 바탕에 은은한 꽃무늬, 햇살이 부드럽게 퍼지는 색이었다. 주방의 식탁보도 바꿨다. 예전엔 태훈이 좋아하는 회색 줄무늬였다면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하늘색 체크무늬. 소파는 오래되고 찢어진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이제는 내 삶의 일부였다. 덧방을 대고 쿠션을 새로 덮었다. 부엌 찬장엔 내가 아끼는 찻잔을 하나하나 꺼내어 진열했다. 늘 남편과 아들을 위해 준비했던 공간이 처음으로 오롯이 나를 위한 부엌이 된 순간이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매일 밥을 지어주고 예쁜 그릇에 정성껏 담아냈다. 혼자 먹는 식사지만 소홀히 하지 않았다. 매 끼니를 정성스럽게 차릴 때마다 마음 어딘가에서 들려왔다. 수고했어요. 오늘도 잘 살았어요.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그 말이 위로로 들렸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흘렀다. 나는 더 이상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었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 게시판에서 수요 로또 모임이라는 작은 모임을 발견했다. 이름이 귀엽기도 하고 그냥 재미삼아 나가보았다. 그곳엔 나처럼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었다. 김정숙 씨, 얼굴이 참 환하네요. 누군가 그렇게 말해주었고 나는 부끄럽지만 기분이 좋았다. 매주 수요일마다 사람들과 수다를 떨고 함께 커피를 마시고 웃음소리를 내는 시간이 내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주말엔 근처 공원 걷기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금세 발걸음에 익숙해졌다. 나는 새로운 생활 리듬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일요일엔 오랜만에 교회에도 나가기 시작했다. 남편과 함께 다니던 자리, 이제는 혼자 앉는 자리가 되었지만 더 깊고 잔잔한 위로가 있었다. 나는 점점 김정숙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갔다. 과거의 나를 끌고 가지 않고 앞으로의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 어느 날 아침 나는 거실 창을 열고 커튼을 젖히며 속삭였다. 이 집 참 따뜻하네. 그 따뜻함은 햇살 때문이 아니라 이 집의 주인이 이제 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봄비가 조용히 떨어지던 오후였다. 나는 주방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선율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바깥 창문에는 물방울이 흐르고 있었고 내 마음도 그날따라 유난히 고요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우체부가 한 통의 등기 우편을 두고 갔다. 발신인을 본 순간 내 손끝이 얼어붙었다. 김태훈. 나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2장짜리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단정한 글씨,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혼란스러움과 후회로 가득했다. 엄마? 아니, 어머니. 그날 이후 매일 밤 어머니 얼굴이 꿈에 나와요. 편지는 그렇게 시작됐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얼마나 미안한지, 그리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고 간절하게 적고 있었다. 그는 우리가 함께 웃었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회상했다. 내가 아파서 누워있던 날, 손을 잡고 울었던 일, 아버지와 셋이서 함께 갔던 마지막 봄 소풍,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문장. 혹시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나는 조용히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아무 말 없이. 답장은 쓰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쓸 생각은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내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시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것은 증오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나를 또다시 상처 입히지 않기 위한 결심.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김태훈 없는 세상을 떠올리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슬픔이라기보다 마지막 작별을 위한 눈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커튼을 걷고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마음은 아프지만 동시에 편안했다. 나는 용서했다. 그러나 그 용서는 그를 다시 내 삶에 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수로부터 다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간과 책임이 필요하다. 태훈의 편지는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요청이었지만 동시에 나를 시험하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시험을 끝냈고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생각은 없었다. 그는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다.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로 연결된 관계라는 걸 나는 늦게나마 깨달았다. 몇 주가 지나고 나는 다시 거울 앞에 섰다. 회색 머리카락, 깊게 자리 잡은 주름,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단단한 눈빛. 나는 나에게 속삭였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어느 날 아침 나는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이번에는 이유도 목적지도 없었다.
그저 떠나고 싶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버스터미널에서 표를 끊으며 마음이 떨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었다. 그 기분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나는 서울을 떠나 남쪽 도시들을 몇 군데 돌았다. 순천, 통영, 전주. 혼자 걸었고, 혼자 밥을 먹었고, 혼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그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하고 자유로웠다. 처음 보는 풍경 앞에서 나는 웃고, 모르는 사람과도 인사를 나누며 마음을 열었다. 어느 날은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아주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고, 또 어느 날은 게스트하우스의 다른 여성과 함께 해질 무렵 바닷가를 걸었다.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나는 집을 조금 더 바꾸었다. 벽지를 연한 살구색으로 다시 바르고, 오래된 커튼은 햇살을 더 잘 받아들이는 린넨 커튼으로 바꾸었다. 낡은 소파 위엔 내가 직접 짠 담요를 올렸고, 식탁 위에는 계절마다 꽃을 바꿔 꽂기로 했다. 나를 위한 작은 사치였다. 나는 요즘 매주 수요일에는 로또 모임에 나가고, 토요일엔 공원 산책을 한다. 일요일엔 예배에 참석하고, 가끔은 이웃들과 막걸리를 나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손편지를 받았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글씨를 보자마자 알 수 있었다. 김태훈이었다. 그는 아직도 용서를 구했고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는지를 반복하고 있었다. 나는 이번에도 답장을 쓰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너는 이제 내 삶에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해준 사람이기도 해. 나는 그를 용서했지만 그를 다시 들이지는 않았다. 진짜 용서는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나는 이제서야 배웠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내 이름을 마음속으로 또박또박 되뇌었다. 김정숙. 나는 엄마였고, 아내였고, 희생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한 사람의 나로 살아가는 존재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내 안의 이 힘은 이제 꺾이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이제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한다.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가 진짜야. 지금부터가 내 인생이야.